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의 의사당 폭동 사건 기소에 대한 특별검사 주장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의사당 사건 당시 트럼프 행동이 공적 행위냐 사적 행위냐인데, 폭동 당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이 위험하다는 보좌진의 보고를 받고 한 반응은 So what? 이게 전부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기소 내용 공개는 위헌이다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판사가 공적 행위였다고 판결하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는 해당 케이스에서 면책 특권을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셀프 사면을 할 게 확실합니다. 다음 주에 발간되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책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낙태 권리를 강하게 지지했고, 오늘 아침 관련 비디오도 공개했습니다. 반면에 션 해니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는 따로따로 허리케인 헐린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피해 복구 과정은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국토안보부 장관은 허리케인 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기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노동자 파업 사흘째입니다. 연봉 20만 달러를 받는 노동자의 파업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운회사 간부들이 버는 돈과 비교하면 파업을 할 만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이슈도 트럼프 후보 쪽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당선에 득이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지금으로서는 강합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캠페인 유세에서와는 달리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준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토론 다음 날인 어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나눈 월즈 후보의 말 실수를 조롱했고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여론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정 상태에서 선거 날까지 가면 그야말로 박빙이고 당선자를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마지막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맨 앞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릴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론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정 상태에서 선거 날까지 가면 그야말로 박빙이고 당선자를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내용입니다. 박빙이고 당선자를 예측하기 힘들어질 때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선거 이후에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도 훨씬 미국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의사당 폭동 사건을 겪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선거에 결국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려고 하던 도중에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이 공적 행위를 한 것은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해서 그게 공적 행동인지 사적 행동인지를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검사 측과 이제 트럼프 측에서 판사에게 여러 가지를 제출하겠죠. 특별검사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제출한 그 내용 169페이지 요약본인데, 요약본도 이제 막 사람 이름 같은 것은 다 가렸습니다. 그렇게 공개됐는데 왜 이 내용이 맨 마지막 헤드라인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됐냐면, 그 내용이 크게 이제 11가지인데요. 그 11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만약에 이 트럼프 후보가 11월 선거 전후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었죠. 대선에서 지고 나서 2020년도에 권력을 지키려고 범죄에 의존을 했다 하는 게 특별검사의 설명입니다. 7개 주에서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아주 그 절박한 계획으로 빠져든 건 공적 행위가 아니라 사적 행위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공적 행위면 면책 특권이 있다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타냐 추트칸 워싱턴 DC의 판사가 내리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 공개된 거기 때문에 백악관 보좌진 3명과 연방수사국 그 포렌식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제 다 이것을 검토를 하고 한 건데 집무실의 다이닝룸에 대통령이 1월 6일 당시에 이제 혼자 앉아 있어서 그전에는 텐트에서 막 파티하고 했잖아요. 백악관에서 의사당을 습격하는 그 폭도들의 모습을 팍스를 켜놓고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시에 유명한 트윗이죠. 마이크 펜스가 그때가 이제 그 바이든이라고 선거를 인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인준을 거부할 용기가 없다고 트윗을 했답니다. 1분 뒤에 비밀 경호원이 부통령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고 왜냐하면 폭돌이 막 따라가서 우리 그 비디오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또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막 뛰어왔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통령이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쳐다보고 한 얘기는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 이게 전부였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11가지를 아주 뭐 한 아이템에 한 1분도 안 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끝나기 전부터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미국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11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이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이 기소장에 쓰기로는 승리 선언 음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거가 있기 전부터 투표 날 전부터 집계하기 전에 예상자를 발표하기 전에 AP통신이 항상 예상자를 예측하잖아요. 당선자를. 그 전에 이미 승리 선언을 한다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대통령 보좌관 집무실의 운영 책임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목격자가 있는 것이고 그 목격자 이름은 가려진 것에서 뭐 P5, C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는 말을 목격을 했는데 이기던 지던 상관이 없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싸워야 될 뿐이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백악관에서 같이 일했었던 딸 이방카, 사위 자레드 쿠슈너, 그리고 와이프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9번째는 폭동을 일으키게 해. Do it. Make them riot. Do it. 이건 선거가 끝난 직후랍니다. 블룩스 브라더스 라이엇이라고 해서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집계를 방해하려는 공화당 그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다수가 이제 푸른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아무튼 그 남자들을 이 브룩스 브라더스 라이엇이라고 했는데 또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미시건주에서도 이제 이런 일 다 이제 뭐 격전지고 뭐 이랬었잖아요.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게 해. Do it. Make them riot.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8번째. 트럼프 자신도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부 이게 증인이나 증거를 내놓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스타워즈 바라고 해서 스타워즈 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타워즈 바 아주 기괴한 그 외계의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스타워즈 바 변호사들이다.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지나 앨리스 시드니 파웰. 한때는 굉장히 공화당에서 야 저런 사람들이 어디 써 있지만 이 사람들 지금 전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기소된 것에 대해서 이미 시드니 파웰 같은 지나 앨리스도 마찬가지네요. 본인이 이제 뭐 유죄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시드니 파웰의 저 주장은 사기야, 미친 짓이야, 크레이지야 이런 단어를 본인도 직접 썼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특별검사의 주장입니다. 만들어 가짜 넘버를 불법 이민자가 투표했다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죠. 마크 메도우스 당시의 비서실장입니다. 하원 의장이었었던 하원 의원이었었던 하원 의원 하다가
대통령의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마크 메도우즈가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만들어 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투표했다는 주장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마크 메도우스도 그게 거짓이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10,000명 이상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12명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사망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든가 뭔가 아무튼 어쨌든 12명. 이건 선거의 결과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크리스마스 음모 문자 메시지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12월 20일이었습니다. 트럼프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또 마크 펜스에게 서로 텍스트를 주고받거나 마크 펜스에게 텍스트를 줬는데 그 가운데서는 마크 펜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무제한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고 결국은 트럼프를 선출하도록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역할은 그냥 각 주에서 공화당 주건 민주당 주건 주의 총무처와 주지사가 사인을 한 선거인단 이걸 확정해서 숫자를 쭉 이제 더하고 빼고 해서 270표 넘은 후보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입니다 하고 발표하는 게 부통령의 역할입니다. 메이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번에 2001월 초쯤이 되겠죠. 그 의회에서 본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하고 각 주의 집계를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는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데도 아무튼 그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음모를 크리스마스 즈음에 했다. 그리고 5번째는 F자 쓴 뭐 이런 너츠라고 나중에 이제 로나 데니엘이라는 공화당의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트럼프가 사이가 나빠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죠. 지금은 이제 본인의 그 며느리를 공동 의장으로 공화당 만들어 놨지만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미시건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이 투표 기계로 투표를 하면 다 이게 트럼프 투표도 바이든에게로 간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라고 로라 데니얼스 이 공화당의 전국 의장에게 굉장히 트럼프가 압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로라 데니얼스가 그게요. 절대로 증거가 전혀 없고 사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했죠. 그렇게 하다간 본인도 지금 기소돼서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나 데니얼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죠. 팍스는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이렇게 다 투표가 바이든 것으로 돌아갔다 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7억 8,750만 달러를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 뭐 돈 내고 있겠죠. 4번째는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에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11월 7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선거날 이후에 계속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첨하면서 이거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증언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네 맞습니다. 대통령 각하가 다 죽어가는 공화당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면서 체면 살리시고요. 그런 한도에서 적당히 이 과정이 끝났다고 시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다시 출마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이 2024년은 너무 멀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계획 이러이러한 수많은 계획을 세웠잖아요. 가짜 선거인단도 만들고 뭐 언론을 총동원해서 박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그리고 뭐 뉴스맥스, 브레이트바트, 뭐 에폭 타임즈 이런 데를 동원해서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나를 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엄청 싫어할 거야. 폭력도 경고했다고 하죠. 3번째, 애리조나 당시의 주지사인 덕 주시를 굉장히 압박을 했답니다. 10월 9일 선거 끝나고 이틀 뒤부터네요. 부정선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지사가 다 공화당이니까는요. 증거를 달라. 그랬더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시
준비를 하고 있다. 곧 보내줄게. 하고는 증거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선거는 11월 7일에 끝났는데 당시에 애리조나의 덕 주시 그 주지사는 11월 30일이 돼서야 선거 인증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애리조나주에서 이겼다. 이게 12월 며칠까지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이랬다는 넘버 두 번째. 트럼프 후보가 스티브 배넌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1월 5일에 통화를 했답니다. 내일 모든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스티브 배넌이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이 사람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벌을 받아야지 되지만 뭐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고 하고 돈을 모아서 개인이 착복하고 뭐 수백만 달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슈는 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의회 소환장을 받고도 거부하고 뭐 등등 의회 뭐 모독죄 등으로 감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과 1월 5일에 대통령이 통화하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스티브 배넌이 팟캐스트에 그 다음 날의 랠리 상황 모든 그냥 지옥 같은 일이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것. 그리고 넘버 원이 앞서 말씀드린 당신의 부통령이 위험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보좌관의 보고를 받고 쏘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들을 이제 그 많은 그 매체나 전문가들은 이건 물론 우파 매체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권력에 매달리는 모습 이런 거 그리고 훔친 게 아니다.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이 어제 이제 이 특별검사가 그 워싱턴의 판사에게 제출한 이 내용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기도 했고 이제 다시 그런 순간이 오고 있잖아요. 11월 5일이 이제 뭐 34일 남았나요? 오늘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는 것 뿐입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당연히 이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11가지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은 이 워싱턴 DC의 판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도 끝 아니라고 보는 게 워싱턴 판사가 만약에 이거 트럼프가 공적으로 한 일이야 라고 판결을 한다면 거기서 끝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특별검사가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적인 일이 아니야.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진행을 해야지 되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트럼프 측에서 또 뭔가를 하겠죠.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은데 뭐 그보다도 그 전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연방 케이스이기 때문에 스스로 면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그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팀 월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팀 월즈가 그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게 부정선거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말하자면 그랬을 때 답변을 안 했잖아요. 답변을 안 했을 때 엄청난 무응답이다. 정말 damning no answer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때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연단, 이 토론 무대에 마이크 펜스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고 트럼프 후보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카멜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He is a person who is trying, and he works for Kamala and he works for Joe. This was a weaponization of government, and that's why it was released 30 days. 정부가 이거는 이제 그 무기화하는 거다. 정부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역시 그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여전히 이 그 카멜라 해리스가 더 바이든보다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pure election interference to get an incompetent person like Kamala. She's grossly incompetent. She's more incompetent than Biden to get these people elected. 무능한 그 사람들에 의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면 넘어가겠지만 진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이
도돌이표로 되풀이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건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은 알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아주 특별했었던 것이 이건 영국의 매체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어제 오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오디오까지 공개를 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그 책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시판됩니다. 그래서 이 책 팔려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비디오 클립을 뭐 15초짜리, 30초, 40초짜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디언이 책을 완전히 입수를 해서 보니까 그 책 안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낙태권을 굉장히 강하게 옹호하더라. 나는 이 믿음을 평생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여성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 나의 몸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도록 해야지 됩니까? 여성의 이건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뭐 임신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면은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을 끝낼 권한을 줍니다. 여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Individual freedom is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I safeguard. Without a doubt,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that all women possess from birth. Individual freedom. What does my body, my choice really mean? 내 바디를 내가 선택을 해야지 되고 이 같은 개인적인 자유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 원칙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묘한 게 저는 이 내용이 트럼프 후보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이 같은 가디언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셔네니티와 박스와만 가끔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건 자유로운 인터뷰라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이런 식인데 그냥 또 평이하게 얘기를 합니다. 11월 선거는 뭐 다 결국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고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분위기는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On the election day, it's all in the people's hands. People decide what they want for this country. And it will be again this year on November 5th. 뭐 올해는 11월 5일에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가를 원하는 거 이걸 이제 직접 결정을 한다 하면서 남편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분열됐다. 그리고 훨씬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 측에서 조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는 듯 저렇게도 얘기하는 듯 또 심지어 그 전국적인 낙태를 주장을 했었던 그런 부통령 후보가 벤스 후보가 내가 그런 걸 언제 했어 하면서 뒤로 조금 물러서고 있는 차에 와이프는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같은 것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 낙태것은 해야 된다 하면은 또 여성표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계산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는 오늘 전국 여론조사 결과는 뭐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 아직도 여전히 48% 대 45%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미시건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앞선다. 이건 좀 특별해서 전해드립니다. 거의가 지금 미시건주는 해리스가 약간 뭐 1%나 2%포인트 앞선다고 했는데 이건 2%를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여론조사 기구를 봐야지 되는데 트라팔가 그룹이라고 이건 여론조사 통계 전문가들이 가장 믿지 않는 라스무센보다도 더 믿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당선 가능성을 현재로는 57%로 보는 Race to the White House를 예측을 하는 그 백악관 거기를 예측한 2020년도에 생긴 기구인데 근데 이제 모든 예측 기구 가운데서 좀 잘 맞는다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변치 않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이 추세가 계속 가느냐 계속 가지 않느냐 누군가를 지금 양쪽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걸 깨지 못하는 딱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지금 미국 여론과 판세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뭐 미국의 신문이나
아니면 뭐 방송이나 탑뉴스가 뭐 거의 일치하는데요. 앞에 전해드렸던 그 내용 빼고 나서 그리고 고무줄처럼 JD 벤스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말씀드릴까요? 좀 간단한 것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틀 48시간 정도 지나면은 뭐 별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오늘까지는 이슈가 되네요.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4,300만 명 정도가 봤는데 이건 그러면 4년 전에 그 카멜라 해리스와 마이크 펜스 이 두 사람이 토론했을 때보다 25% 덜 봤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그 투표율이 아니라 이 어떤 지지율이 많이 정체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하고 나서 당시에는 뭐 이번에는 마이크 벤스 그 부통령 후보가 이겼다 하는 것이지만 이겼다 하는 그 폭은 너무 작잖아요. 몇 퍼센트 그 안에 뭐 비겼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뭐 3분의 2 이상이 해리스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대체적인 것이었는데도 여론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뭐 한 1% 정도 올랐을까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의 이것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특히 이제 이 JD 벤스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JD 벤스 후보가 어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팀 월즈 후보를 또 마구마구 조롱을 했습니다. 마구 조롱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또 그 매체에서는 팀 월즈 후보가 이건 그냥 말 실수입니다. 단순히 뭐 어떨 때는 말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말 실수를 하는 걸 가지고 어떤 매체는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어떤 거냐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안 들었었거든요. 이 그 팀 월즈 후보가 총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총기 소지자고 사냥을 하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총은 단속을 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나라고 했을 때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본인은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부모님들을 같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슈러와 친구가 됐다. 슈러와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총격범과 친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정확한 문장도 기억하지 못했었고 샌디욱 초등학교 에서 숨진 그 피해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다 친구 되고 하잖아요. 그랬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슈러와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엄청나게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 같은 실수를 그날 같은 토론을 하면서 몇 번은 했다라고 JD 벤스 후보가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날짜가 오래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워낙에 역사적으로 없던이 아니라 트럼프 시대 이후에 없었던 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줬었던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와이프들도 무대에 올라와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전에는 지난번 후보 토론 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아예 그 토론장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그 다음날 아니 이렇게 뭐 슈러와 친구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한 겁니다. He said he was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twice. And I said that was probably only the third or fourth dumbest comment Tim Walz made that night then. Because look, I got to be honest, I feel a little bad for Governor Walz. And the reason I feel bad for him is because 뭐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월즈에게 좀 자기가 좀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카멜라 해리스라는 사람을 비호하다 보니까 비호해야지 되는 게 나는 참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오바마 케어를 막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수없이 거짓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매끈하게 주장한 사람이 토론을 잘한 것인가 뭐 이렇게 말 실수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날 팀 월스는 토론 자체는 토론이라는 게 뭐 꼭 상대에게 나의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지 뭐 참 거짓
특히 정치 토론에서는 막 그게 엇갈려서 막 이렇게 섞여서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 완전 거짓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겠지만 분명히 토론 자체를 토론으로 볼 때 이 그 JD 벤스가 잘했다는 게 완전히 그 정평입니다. 특히 토론의 한 15분 정도는요. 팀 월즈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뭐 끝 가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편안한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때는 눈도 동그랗게 뜨고 이건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딱 카멜레온처럼 뭐 엊그제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또 놀라게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토론 결과에 대해서 JD 벤스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라도 다시 한번 이제 놀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 비디오도. 그럼 전날은 동의한다. 너의 아들이 총격 사건의 그 현장의 목격자라니 아들이 지금 다 모든 것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슈러와 친구래요.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그 부분은 조금 약해진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더 톤을 높여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해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앞으로의 토론이 있지도 않겠지만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누가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만 전하라고들 자꾸만 하시는데 그건 방송하는 사람들 다른 이제 방송 아니라 신문의 기자들도 그건 저희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ABC 방송에서 이 누구죠? 이 JD 벤스가 뭐 이민자들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이민자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사람들입니다. 불법적인 사람들이 합법적인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합법적인 이민자들입니다. 이 임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처음에는 많이 눌렀어요. 그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JD 벤스가 이제 거짓을 얘기를 한 게 있었지만 팩트 체크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누르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팩트 체크를 전혀 안 해야지 되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평소에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팀 월즈가 나중에 점잖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그 성경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컴패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민주당의 기본이기도 하고 약한 사람 쪽에 좀 마음이 기우는 좀 돕고 싶고 하는 그에 비해서 또 공화당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민주당으로도 공화당 것으로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때로는 이쪽 걸 더 많이 이쪽 걸 더 많이 믹스앤 이제 볼에다가 믹스를 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주요 신문의 그 또 다른 탑 뉴스를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아주에 갔더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를 전부 바이든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서베이를 한다고 하죠. 대통령이 서베이할 때는 이렇게 항공기를 타고 이렇게 서베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이나 후에 로컬에 열심히 구조 작업하고 구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인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 애쉬빌 가장 크게 해를 입은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뭐 얘기를 하고 조지아주의 어거스타를 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모든 잔해를 다 걷어내고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비용을 연방 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알레한드라 이제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요르카스 장관이 우리 지금부터 이 허리케인 시즌이 11월 30일까지잖아요. 11월 30일까지인데 그 허리케인 시즌까지 버틸 자금이 완전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오늘 모든 신문이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 포스트 읽어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그 수도꼭지가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특징처럼 재난이 애쉬빌
아주 불과 인구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살았는데 여기를 완전히 이제 끝내버렸다. 뉴욕타임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뱃케이브라는 산악지대가 고립돼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물이 아직도 많이 흐르고 있어요. 보트 타고 구호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사진도 실었거든요. 적어도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훨씬 이것보다 몇 배 많은 분이 지금 실종되셨고요.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허리케인입니다. 이게 선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카트리나가 2005년도에 루이지아나에서 당시에 가발 뉴올리언스 뭐 이런데 뭐 바튼 루지 뭐 이런 데서 가발을 다루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걸 잘못 다루고 뭔가를 또 막 이 서민들 그 재난에 처한 서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등으로 그 다음해의 선거에서 엄청나게 졌었죠. 지금 이 재난 여기 구호 기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당연히 지금 후보면서 부통령이 방문을 했으니까 이걸 보도를 하긴 했는데 기사에 보니까요. 클로라인 안개가 조지아주에 쫙 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클로라인 안개하면 클로라인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클로라인 안개가 간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화학 약품이잖아요. 완전히 여기가 더러워져서 공기도 소독하고 해야지 되니까 그 안개가 가득하다 해서 이제 보건국에서 주의 주는 것을 신경 쓰셔야지 된다. 화학약품 냄새도 물론 나겠죠. 이런 것을 보도를 하고 USA 투데이는 항상 이런 때 진흙 속에서의 기적 이런 것들도 있고 어제는 나무에 매달려서 숨지신 분을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이런 때 뭐 친절함, 영웅적인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 쭉 줄 서서 모자라니까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릴레이 하듯이 그런 그 사진들 Miracles in the Mu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LA 타임스가 잘 표현해 줬네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다. 이게 허리케인이. 또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릴 항구 파업 문제도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뒤에 전해드릴 이스라엘, 이란, 뭐 헤즈볼라 또 하마스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 선거와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이제 바나나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라디오를 들으니까 많이 하던데 바나나가 빨리 이제 검은 점이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바나나가 동부에서 이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거기 갇혀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향기겠지만 그 향기가 아주 독성 냄새로 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6월 달에 이 그 부두 노동자 그리고 이제 뭐 해운 업체 등과 대표하는 뭐 여러 그 협상이 끝났습니다. 결렬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36군데 항구 노동자가 계약이 끝나서 9월 30일로 끝나서 10월 1일부터 파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미국 컨테이너 무역의 한 60% 정도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뭐 놈들에게 이랬어요. 이 탐욕스러운 놈들에게 우리 없이 니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두고 보자. 보여줄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파업하는 동안 돈 못 받으니까 돈 못 받고 일하지만 그래 끝내 우리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자 하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그 보여주고 있는 데서 가장 바쁜 10개 항구 중에서 6군데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36개 가운데 6군데는 정말 미국에서 바쁜 항구인 거예요. 그러면 항구 그 자체도 그렇고 운송업체라든가 소매업체, 창고는 뭐 돈 더 벌겠죠. 화물운송회사 굉장히 이 폐쇄에 몇 개월 전부터 대비를 하기는 했지만 피해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은 견디지만 몇 주일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무디스의 그 분석하는 애널리틱스 경제학자 애덤 카민스 씨가 일주일이나 2주일 이상 되면 오늘 벌써 사흘째인데 그러면은 이제 물건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또 이자율과도 연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올라가도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낮추는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하나가 더 이제 새로 이제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197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동부 걸프 해안에서 있는 이 파업이 현재로서는 한 3주일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아주 좋은 계약을 맺는데 3주일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요, 이쪽에서는 50% 인상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이 그 노동자 측에서는 80% 하다가 지금 뭐 70% 정도로 내려온 거잖아요. 2020년입니다. 팬데믹 막 시작되고 그럴 때네요. 3분의 1 이상이 이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초과 이제 오버타임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20만 달러는 됐습니다. 오버타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만 노동자가 블루칼러 노동자 가운데서는 뭐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선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뭐 체력이나 조건이 받쳐줘야지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언제까지 가느냐가 3주일 뒤면 이제 선거 치르는 막 그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동화. 그래 우리 언제까지 버티나 이번에 한번 보자. 이걸 자동화가 되기 전에 더 확보를 해놓고 싶어서 maybe 누군가는 뭐 77%, 80% 앞으로 몇 년 동안 6년 동안의 임금 인상은 너무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 노동자 측에서는 어차피 내가 일을 빨리 은퇴해야 될지도 몰라. 자동화 때문에 계산하고 지금 제시를 하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업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거죠. 지금 뭐 노동부 장관, 교통부 장관이 계속 이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서 웬만하면 서로 이렇게 해서 합의해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트럼프 그 후보는 지금 뭐 휴대폰으로 계속 하죠. 나 자동화에 반대해. 터미널 자동화에 반대해 하니까 또 이 항만 노동자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 편이야 하고 그쪽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요. 이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오버타임을 주느니 난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하겠어. 아주 그냥 양쪽으로 애매모호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 노동자들이 오버타임 안 할 때 받는 돈이 한 8만 불이라고 하면 오버타임 등등 해서 20만 불 정도 받는데 또 이쪽은 생각 안 하고 이쪽만 생각하고 또 트럼프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가와 이자율 인상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한 가지를 덜 말씀드린 게 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대해서도 하나를 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항만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똑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협상, 임금 인상을 좀 해줘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고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전의 이익에 비해서 이런 뭐 해운업계가 800% 이상 이익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많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임원들은 그렇게 안 받았는가? 그러면 항만 노동자들 뭐 연금 높다고는 하지만 뭐 800% 이상 오른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항구를 열어두기 위해서 얼마나 그 위험에 처해서 필수 요원으로 일을 했는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뉴스인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25만 달러를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CNN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인터뷰를 하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책이 나오면 항상 인터뷰하잖아요. 생전 안 하던 사람들도 다 하죠. 그런데 25만 달러를 달라고 해서 스카이하우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인데 그래서 뭐 결국은 안 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팍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어제 그 션 해니티와도 인터뷰를 했었고 이런 거잖아요.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공화당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의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이벤트에서 연설하면서도
24만 뭐 얼마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트럼프 가족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돈 문제는 아주 아무튼 뭐 내놓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는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포스트도 결국은 로이터를 인용을 한 건데 제일 중요한 이제 또 다른 게 그 유가 문제도 그렇고 미국 대선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의 무슨 미사일 공격을 뭐 180발 이상을 받은 뒤에 당연히 보복을 하겠죠. 이 이스라엘은 그거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핵시설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이 핵시설을 공격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란의 오일 생산 어떤 지역이라든가 군사기지를 공격을 한다 하면은 그렇잖아도 허약해진 이란 경제도 허약해지고 그 오일값도 올라가고 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더 해주겠다. G7 국가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이 문제를 키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벤자민 네탄야후로서는 트럼프 시대에 받은 것도 많고 얼마 전에 와서도 뭐 서로 한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훨씬 본인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할지 뭐 핵시설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것을 할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뉴스만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엘라스카 그 카트마이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요 어제부터 가장 몸집이 큰 곰을 이렇게 맞추는 컨테스트가 열립니다. 연례 컨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곰 팬들이 이제 여름에 겨울잠 자려고 몸무게 잔뜩 불려놓은 저 곰이 최고일 것 같아 이런 거를 뽑는 거래요. 그 과정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